칸트가 대단한 것은 대상과 인식에 있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고대 철학은 만물의 기원에 관심을 가졌죠.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이후에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중세 시대에 신에 관해 논했고, 중세 철학은 인간을 세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치부했죠. 그리고 나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사고, 생각을 중요시 여겼고요. 그러면서 이성을 중심으로 한 합리주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험론은 인간의 경험을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근대 철학에는 이 합리론과 경험론이라는 두 개의 평행선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능동적인 존재로 규정했고요. 사물의 인식에 있어서 대상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 경험과 오성, 즉 지성, 그리고 그 감각의 직관과 오성, 지성을 넘어 이성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험론과 합리론 두 개를 통합했죠. 그러니까 경험론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의 직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었고, 합리론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관념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런 칸트에게 참으로 놀라운 건 뭐냐면, 인간 그 자신이 근원적으로 사물에 관한 표상을 가져와요. 그렇죠? 대상, 사물에서 어떠한 것을 받아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서 표상을 가져오죠. 표상을 가져와서 그것을 현상으로 만드는 창조자로 본 것이었죠. 현상계가 단번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상의 중심을 갖거나 아니면 인간의 이성에 관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대상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의 극대화된 능력도 아니고 그 중간에 이 현상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대상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초월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대상을 받아들이고 그 대상을 오성이 12개의 범주로서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종합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현상계가 단번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칸트 이전에는 대상과 인식의 관계를 부등호로 나타내면 대상이 훨씬 더 중요했죠. 인식의 방식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칸트 이후에는 물 자체를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칸트는 반대로 이야기했죠. 인식이 대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인식의 방법에 의존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대상보다 인식이 훨씬 더 부등호로 큰,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학폭에서 보통 학폭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해자의 아이, 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의 손이 그 피해자의 뺨에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피해자가 맞은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손이 피해자의 뺨에 스쳐서 맞게 돼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피해자가 맞고 가해자가 때린 것인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한 것이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의 뺨에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칸트도 이제 대상과 인식에 있어서 항상 대상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대상을 파악해야 된다,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칸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린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 칸트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 그 대상을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시간과 공간의 틀에서 받아들여서 오성이라는 것에서 12개의 범주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그 12개의 범주가 하나의 선언적인 것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작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진리의 기준을 인간 안으로 들여 놓았던 것이에요. 대상, 사물 자체, 물 자체 밖에 어떤 것을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 안에 어떻게 인간이 사물을 가져와서 경험해서 그것을 오성이 받아들이고 구성해서
파악해서 그것을 지식으로 우리가 가져오는가 칸트가 밝혔던 것이죠. 그래서 칸트의 철학은 굉장히 그 당시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대상을 인식한 초월적 주관성을 주장했습니다. 여기 초월적 주관성이라는 건 뭘까요? 초월적이라는 말은 어떤 신비한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이전, 즉 선험적이라는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다른 생물에게는 없는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성, 그 이성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초월적 주관성이라는 이야기죠. 인간이 대상을 인식해야 비로소 대상은 대상으로서 출현한다. 칸트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대상 그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을 훨씬 더 우위에 놓았던 것이죠. 칸트는 대상, 사물보다 인간의 이성의 인식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휴메의 회의론은 모든 것은 다 인식에 있어 오류, 습관의 착각이 일어나서 그렇게 보는 것이다. 휴메 회의론은 모든 것은 다 인식에 있어 오류, 습관의 착각으로 보았죠.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말할 수 없었죠. 그럴 때 칸트는 선험적 종합 판단으로 이성과 인간의 인식은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휴미 수학, 기하학, 물리학도 믿지 못한다고 할 때 칸트는 선험적 종합 판단을 통해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 선험적 판단이라는 것은 분석 판단으로 총각은 남자다. 그래서 이 말은 참이 되죠. 왜냐하면 주어와 수어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험적 판단은 종합 판단으로 총각은 총각물을 먹는다. 이것은 참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죠.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험적 판단은 필연적으로 참이지만 동어 반복이고요. 경험적 판단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반면 필연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검증해 봐야 되죠. 그래서 선험적 판단은 수학과 기하학의 명제들이었고요. 일일이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선험적으로 참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1 플러스 1은 2다. 삼각형의 합은 180도 같은 것은 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험적 판단이기 때문이었죠. 선험적 판단, 분석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험적 판단은 다른 말로 분석 판단이라고, 경험적 판단을 다른 말로 종합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합친 선험적 종합 판단을 통해 정보들을 종합하면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특히 칸트는 사물의 실제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중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합리론은 이성적 관념으로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것이었고, 경험론은 감성적 직관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칸트가 그것을 두 개를 사실 합친 것이죠. 통합시킨 것이죠. 그래서 평행선을 달리는 것을 멈추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나타나서 그 두 개의 장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맞고, 이성의 능력을 무한대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감각, 직관으로 받아들인 그 표상을 현상으로 만들어서 그 현상계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칸트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 내용이란 건 경험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론 없는 사고, 사고는 합리론이죠. 그래서 경험론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개념은 합리론이죠. 그러니까 합리론 없는 직관, 직관은 경험론이죠. 그래서 합리론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 역시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해하고 암기하려면 내사공, 계직맹,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내사공,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계직맹,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그래서 실질적 내용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성적으로 필연적 보편 타당성도 필요하다고 칸트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